예,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카 현미경의 이호재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현미경 기법의 기초와 최신 기법을 소개를 할 겁니다. 어, 일단 최신 기법은 좀 현미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초 부분을 대학원생으로서 좀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저도 이제 광학이나 현미경을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사용자로서 전공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오가노이드, 질병동물, 그리고 3D 셀컬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우리 회사에는 이제 그 광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전 이제 국산 현미경 개발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었고, 2017년도부터 라이카 코리아에서 학술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고객에게 이제 맞춤형 솔루션, 고객이 구매를 할 때 비싼 게 무조건 좋다거나 싼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상담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구매하고 난 뒤에 고객에게 교육, 그리고 오늘 같은 웨비나, 그리고 전시회 같은데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카 현미경 우리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175년이 되었고, 라이카 회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현미경은 기계로 이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하고 렌즈들도 하나씩 하나씩 수작업을 해서 만듭니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명품 매장에 가면은 라이카 카메라가 있는데 역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미경이 더 역사가 더 오래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카메라가 이제 나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유명한 거, 마이크로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유명한데, 사실은 이제 저는 현미경 회사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카메라하고 마이크로톰 쪽은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모릅니다. 자, 그리고 라이카라는 회사는 계열사들과 함께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다나허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고, 여기에는 라이카 바이오 시스템즈,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즈, 그리고 에이비캠, 베크만,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식구들입니다.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같이 다, 사람들 다 알고, 뭐, 다른 데서 오시기도 하고, 이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좋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라이카 회사가 현미경을 만드는데 현미경은 궁극적으로 최대한 작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긴 역사 동안에 처음에는 1mm, 그다음 마이크로미터, 수 나노미터 단위로 가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로스코프는 마이크로 단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노스코프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이하에서는 전자현미경 솔루션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요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세포가 있고 이제 막 분열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핵과 액틴들이 보이게 되는 이런 형태의 어, 현미경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정도 사진을 얻으신 분들도 있고 논문을 통해서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것들도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는데, 한 시간 동안 1번에 해당되는 현미경의 기초. 근데 현미경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형광현미경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배경이 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형광펜으로 그린 것처럼 형광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 시그널은 이제 찾는 것이죠. 시료에 전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전자 트랜스펙션, 유전자 조작이나 형광 염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 형태고, 그래야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현미경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거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는 형광현미경의 일환입니다. 형광현미경에서 좀 더 좋고 고급지고 디테일한 걸 얻을 때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공초점 현미경의 원리와 이 현미경을 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들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제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는 그 여러분들이 형광현미경이든 공초점 현미경이든 주변에 현미경이 있을 겁니다. 그 현미경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라이카 건지, 라이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렌즈가 몇 배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형광을 설명할 건데 형광이 어떤 형광 컬러가 있는지를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아, 렌즈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적으시고, 다음에 이런 현미경 이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적으시면 될 것 같고, 현미경을 지금 당장 사용하실 계획도 없고, 뭐 이제 전혀 현미경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하시려고 하던 그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늘 강의 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중간중간에 다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미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요소. 형광현미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트라스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컨트라스트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블랙 상태로 이제 화면이 보이실 텐데, 우리가 밤에 뭔가를 보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컨트라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은 어떠한 형태로 되었든 빛을 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밤에 환하게 켜도 빛을 볼 수 있지만은 적당한 혹은 적외선이든 어떠한 형태의 빛을 주기만 돼도 우리가 반응하는 신호를 찾을 수 있어서 어둡고 밝음의 대조, 컨트라스트를 얻어서 우리가 뭔가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냥 환한 곳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보실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너무 부신 상태, 햇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컨트라스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대조가 있어야지 우리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현미경에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볼 때는 밝은 빛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프리즘이란 것을 통과시키면은 아시는 것과 같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가시광선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밝은색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지 못하는 빛, 푸른 쪽에 가까운 빛은 UV도 있고 적외선에 가까운 자외선, 적외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다고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옛날에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걸러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구멍을 사용하지 않고 선글라스처럼 그린 색깔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린 색깔을 사물에 쏜다거나 빨간 색깔만 이용한다거나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요즘에는 LED 이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LED 자체만으로도 이제 특정한 원하는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형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형광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형광이 아닌 이미지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이미지를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라고 퉁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고 두 번째 있는 것은 DIC 이미지, 세 번째 있는 것은 위상차 이미지를 구별하셔서 논문에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형광이 아니면 브라이트 필드가 필드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컨트라스트 기법에 맞는 형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로 브라이트 필드는 조직시를 촬영할 때 쓰시고, DRC나 위상차는 세포를 촬영할 때 사용하고, 더 컨트라스트 높은 형광을 쓰실 때는 훨씬 더 우리가 고감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형광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형광뿐만 아니라 형광 수명을 이용한 측정 방법, 그리고 어 세컨드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멀티포톤 이미징, 그리고 바이브레이셔널 라만을 이용해서 라만 컨트라스트를 얻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나머지 방법들은 굉장한 이제 고급 기술인데, 다음 기회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형광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광은 밤의 하늘에 이제 우리가 되게 작은 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작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샘플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샘플을 준비할 때 잘못 준비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현미경이어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도 적당한 시료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봐야 되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약물을 쳐서 죽은 것인지 염색만 해서 죽은 것인지 이제 판단을 또 2 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이제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좀 주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후반부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분광이라는 것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제 빛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빛이 이제 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되어 있는 파장이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이 어디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우리가 RGB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파란색도 파란색 나름대로의 등급이 있고 빨간색도 빨간 색깔 사이 이제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88, 555 이런 숫자로 얘기하면 좀 더 사이언티픽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빛을 쏘면은 직진을 하는 게 아니고 파도처럼 파형을 가지게 되고 이 길이,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피크와 피크를 자로 쟀을 때 488 나노미터더라. 그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알렉사 48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55더라. 555에 반응을 하는 물질이 알렉사 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장파장, 단파장, 장파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단파장보다 좀 더 단파장 쪽은 UV, 자외선이 되게 되고 장파장보다 더 긴 쪽은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광 염색을 하는데 형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입니다. 익사이테이션은 빛을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빛입니다. 주는 빛이죠. 그래서 488이라는 빛을 주게 되면은 이 물질이 반응하고 뿜어내는 빛이 510 정도 됩니다. 488은 사실은 파란색에 가까운 빛이고요. 510 정도가 초록색으로 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물대 위에는 파란색으로 빛이 빛나고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초록색이 보이더라 하는 경우를 느끼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주는 빛이 익사이테이션이라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초록색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록색을 주지만 이제 빨간색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이 중요한데 익사이테이션에는 그 어떤 형광 물질에는 그 구매를 하실 때 그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그 형광 물질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피크가 하나 있고 여기도 약간 낮은 피크가 있고 이쪽에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Y축은 효율이고요. 이 파란 색깔은 익사이테이션의 피크입니다. 이 형광 물질에 대한 이 정보는 봤더니 만약에 이 피크가 쭉 내려가서 숫자를 읽었더니 488이더라. 그러면은 이 형광 물질은 488에서 가장 고효율로 반짝반짝 빛나게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 현미경에는 488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 형광물질 기준으로 봤을 때 488에서만 반응하고 487에서는 반응을 안 하느냐, 혹은 450에서는 반응을 안 하느냐 확인을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피크를 보고 이 형광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레인지 안에 있는 빛을 줄 수 있는 현미경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현미경의 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미경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현미경이 488, 555 등등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현미경 안에는 필터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형광현미경에는 이런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필터가 들어있고 이 필터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 색깔 빛을 줬지만 이 여기는 선글라스와 같은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 선글라스 같은 필터를 통과시키면 초록 색깔 빛이 나오죠. 만약에 이 초록 색깔이 여기 장착이 됐으면 초록색 빛을 나와서 여기 대각선 보이시죠? 제 마우스 커서 잘 보이길 바랍니다. 이 마우스 커서 있는 여기 대각선에는 거울이기 때문에 90도로 꺾여서 이 시루에게는 초록 색깔 빛을 주게 되는 것이죠. 초록색이라고 표현했는데 현미경의 이 소프트웨어나 이 필터나 이 판매한 공급자에게 물어보면 이 필터는 515에서 560 사이의 빛을 줄 수 있는 필터입니다.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15 나노미터에서 560 나노미터를 통과시킨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리포트에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빛을 통과시켜서 시료에게 주고 다이크로이라고 되는데 이건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아실 필요가 없고 이 다이크로이는 뭐냐 580은 580 이하는 580보다 낮은 숫자는 반사시키고 580보다 높은 숫자만 에미션된 숫자만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익사이테이션, 이 필터 큐브의 익사이테이션의 레인지와 에미션 필터의 레인지를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와 여러분들 시료와의 매칭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알렉사 594가 있어요. 알렉사 594는 피크가 두 개가 있는데 594는 594에서 제일 피크가 이제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쭉 내면 594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555에서도 반응을 하지만은 효율이 5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현각 물질을 알렉사 594를 쓰고 있는데 내가 사용할 현미경에는 스펙을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대입을 해보면 내가 현각 물질은 590인데 익사이테이션이 590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는 거죠. 아, 내 현미경은 590을 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550 정도밖에 못 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이 현각 물질을 쓰면은 되기는 되는데 약간 어두컴컴하게 낮은 효율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BP라고 되는 거는 밴드 패스라는 글자고요. 어떤 특정 시작과 끝에 이 레인지가 있습니다. 롱 패스라고 되는 LP는 590 이상 모든 시그널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염색 형광현미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현각 물질을 논문에서 사용한 대로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형광현미경 입장에서 의 스펙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현각 물질의 데이터 시트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레인지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광연매경 입장에서의 스펙을 보니까 570에서 600 사이가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고 내 현각 물질의 익사이테이션 맥시멈 590이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연구실에 있으면은 한번 다 보실 수 있어요. 공동기기실에 가서 이제 공동기기 관리자에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TRITC 혹은 뭐 어떤 로다민 어떠한 현각 물질인데 혹은 M첼 이런 게 있는데 이 현명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꾸로 이제 공동기기 관리자는 당신의 현각 물질의 익사이테이션 맥시멈과 에미션 맥시멈이 얼마인가요? 라고 거꾸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 값을 알려줘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즉, 내 현각 물질이 590에서 익사이테이션 맥시멈인데 당신의 현미경이나 공초점 현미경에서 이것에 이제 파장대에 지원을 하나요? 혹은 관리하고 계시는 그 현강 현미경이나 공초점 현미경의 사양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현관 파장대 사양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따가 할까 하다가 중간에 당장 보이는 거 할게요. 라이브 이미징에 할 때 빛의 톡시티의 셀이 죽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빛을 약하게 줘야지 시료가 제일 살아남겠죠. 빛을 약하게 주려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555를 주는 것보다 594를 주는 게 이 시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셀은 모든 빛을 받았을 때 죽는 게 아니라 높은 빛을 받았을 때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빛을 안 주고 촬영할 수는 없어요. 빛을 주더라도 낮은 에너지의 빛을 주고 최대한 효율을 얻어야지 세포가 이제 살아남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세포 상태에도 중요하지만 세포 상태는 제일 헬스하다고 치고 염색되는 현각물질 혹은 발현하고 있는 단백질의 익사이테이션 맥시멈에 가장 맞는 빛을 저효율로 고효율로 저도우주로 낮은 도우주로 줘야지 가장 좋겠죠. 또 질문이 있네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어, 자, 두 가지 현각 물질을, 겹쳐가지고 스펙트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모든 질문은 다 못할 것 같고, 답변 못할 것 같고, 이따가 이제 메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읽은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딱 제 좋은 적절한 상황에서 제 질문 주셨어요. 다중 색상을 촬영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자,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한 가지 컬러만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 네 가지 컬러를 했단 말이죠. 네 가지 염색해가지고 잘 찍으면 이제 뭐 좋을 것 같지만은, 염색을 할 때의 문제가 우리는 잘 염색하면 좋아요. 실험실마다 프로토콜도 있고
전혀 프로토콜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 셋업을 하려고 한다. 염색하는 방법을 어디 물어볼 데도 없다 싶으면 지금 보이시는 요 주소창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혹은 이 사진을 일단 찍어 놓으셨다가 여기 들어가면 라이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탠다드 방법으로 염색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 가지 컬러 염색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레드와 그린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염색이 잘못되면 항상 레드가 있는 곳에 그린이 항상 겹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험 결과물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팩트를 잘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광물질을 염색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주로 블루, 그린, 레드로 염색을 많이 했습니다. 블루, 그린, 레드를 염색 안 하고 블루, 하늘색, 그린, 옐로, 노란색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를 내가 보고 싶은데 단백질을 딱 세 개만 봐야 되는 것이냐? 할 수 있긴 있죠. 근데 블루, 그린, 레드 3파장으로만 주로 하는 이유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방금 설명드린 이 파장대역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488이라는 빛을 줬을 때 나는 그린 계열의 GFP만 내가 찾고 싶은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것까지 같이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안 봐야 되는데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촬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간섭, 크로스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고 레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부분,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 정도는 사실은 크게 이제 겹치지 않는데 특히 그린과 레드 영역이 많이 겹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알렉사 488, 알렉사 555인데 이게 싫으면은 좀 떨어뜨리는 다이를 쓰는 게 가장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알렉사 633이라고 있는 다이, 알렉사 647이라고 하는 다이입니다. 이 형광물질은 사용하시게 되면 그린과 레드가 겹칠 일이 없죠. 다피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겹쳐서 싫다, 조금 내가 이 핵 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다피를 찍으려고 하니까 그린 영역이 조금이라도 계속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은 핵을 염색할 수 있는 물질이 다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프로 3라든지 저 뒤쪽에 있는 형태에서 염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광 물질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겹친다. 그럴 때는 어, 여러분들께서의 그 형광현미경의 스펙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형광현미경에서 다피가 지금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게 밴드 패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레인지 안에서만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도 봐야 되는데 롱 패스라고 하는 LP 형태, 롱 패스라고 되어 있는 형태면은 블루뿐만 아니라 항상 그린과 레드가 쫙 뒤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우리가 한 번에 블루, 그린, 레드를 눈으로 봤을 때 볼 수 있어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형광이명이 갖고 있는데 저반 렌즈를 봤더니 블루만 보인다, 그린만 보인다, 레드만 보인다면은 괜찮은데 눈으로 봤는데 블루, 그린, 레드가 알록달록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알록달록 블루, 그린, 레드 다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못 사신 건 아니고 블루의 형광 필터가 롱패스라는 필터를 사셔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항상 블루, 그린, 레드는 같이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은 공급자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피의 블루의 필터가 밴드 패스인지 롱 패스인지를 확인을 한번 하시고 하면 좋고, 그리고 어, 알렉사 5는 알렉사 555에 맞는 현관 필터를 쓰시고 488은 488에 맞는 현관 필터를 쓰시고 알렉사 594는 594에 맞는 현관 필터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레드 필터다.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급자에게 레드 필터 한 개 견적 주세요. 이거 되게 이제 두루뭉실한 질문입니다. 레드라는 영역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대를 원한다. 혹은 당신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레드 필터 대역에 있는 스펙트럼 레인지, 필터의 레인지를 조금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 숫자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고 내 현광 물질을 보시고 겹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면은 좀 더 좋습니다. 자, 보통 채팅창에 오늘 지금 계속 듣고 계신다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형광염미를 쓸 때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투 컬러 쓰신다 하면 2라고 적으시고요. 아니면은 한 컬러만 쓴다 하면 1이라고 적으시고 안 쓴다면은 0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3 컬러는 써야지 하면 3이라고 적으시고요. 아니다, 나는 10 컬러 쓰기도 한다. 이런 분 있을까요? 아니다, 50 컬러를 기획하고 있다. 있을까요? 있으면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사실은 어디 이제 전시회 제주도의 분자세포 생물학회 전시회 가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3컬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3컬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포에는 50가지의 단백질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봐서 이 상관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슬라이드 마찬가지고 세포 슬라이드 중요한데 지금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간섭이라는 문제 때문에 3컬러 정도밖에 못 보는 게 현실인 거고 해봐야 끽해봐야 4컬러밖에 이제 못 쓰는 게 조금 현실이었던 게 이제 안타까운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최신 기술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알렉사, 다피, 488, 647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게 네 가지 컬러를 볼 수 있는 그나마 간섭 없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조합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알렉사 5와 594를 같이 염색을 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같이 염색을 해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컬러를 더 찍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샘플은 한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올 수 있는 단백질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포메이션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얻을 수 있어요. 다피 450, 488, 514, 55, 594 쭉쭉쭉쭉 70 이거 거의 10개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약간 광고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라이카 공초점 현미경을 쓰면은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555 염색한 거, 594 더블 스태닝 해도 아무런 어떤 뭐 소프트웨어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촬영을 해도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되고, 어, 요즘에는 가시광선 대역 외에도 NIR 영역에 그런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라이카는 790까지 쏠 수 있거든요. 790 나노미터를 쏠 수 있고, 여러분 흔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앞전에 발표한 서머피셔 같은 데에서도 알렉사 700, 알렉사 730, 70, 790, 780 이런 형광물질들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안티바디 이미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색을 해서 더 많은 컬러를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라이카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두 가지 이 핵심이 있는데 이제 이 거울이라고 했던 요거를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걸러줘야 되는 이 거울 되는 부분을 우리는 전자식으로 걸를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전자 필터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얻어서 인접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5, 488, 556, 633에 네 가지 레이저가 달려 있는 데도 있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레이저는 이게 튜너블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1나노 단위로 488도 쏘 있고 489도 쏘 있고 490도 쏠 수 있고 790도 쏠 수 있고 내 형광 물질에 정확하게 맞는 익사이테이션 파장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낮은 도우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내 시료에 노출되는 레이저의 도우주를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밝은 빛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이브 상태의 시료를 염색을 하신다면은 이런 전략을 꼭 쓰셔야 됩니다. 혹은 60개, 70개, 100개 한 슬라이드에서 이런 것들 염색을 하고 있는 이제 암 연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암 연구를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한 트렌드이게 됩니다. 지금은 13가지 마커를 갖다가 한 번에 염색한 건데 보통 여러 가지 마커를 염색하려면 슬라이드를 시리얼 섹션을 여러 개를 해서 일일이 촬영한 다음에 분석을 하시거나 혹은 눈으로 당장 보실 수는 없지만 PCR을 돌린다거나 혹은 팩스를 돌린다거나 이런 형태나 뭐 웨스턴 블롯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촬영하게 되는데 이런 지노믹이나 프로테오믹스를 하게 되면은 하나 이제 바로 눈에 못 보는 것은 공간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즘에 나온 용어로는 스파셜 바이올로지라고 그래요. 스파셜 바이올로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정보에서 공간과 이 상관관계를 보면서 멀티컬러를 염색하는 것이죠.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섭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컬러로 염색을 하고 방금 붙어 있던 네 가지 컬러 해서 한 장 촬영을 해놓고 세이브를 해놔요. 그 다음에 방금 붙였던 이 네 가지 컬러에 대해서 형광 다이들을 인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전부 다 떼내는 게 아니라 인액티베이션 시키고 다시 다른 세트의 네 가지 컬러를 염색하고 멀티플 라운드를 계속 돌리게 되면은 우리 데이터들은 계속 누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은 60개 이상의 그런
할 수가 있어요.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포지션에서 촬영을 반복해서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옆으로 비틀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정보가 이거 모션 아티팩트가 딱 생겨버리게 되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누적해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기가 하는 것이고 이제 염색을 해 가지고 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씩 염색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누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60개 마커 중에 43개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암 연구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캔디데이트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형태의 염색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멀티 컬러를 염색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 이미징을 하는 것이죠. 라이브 이미징은 시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블루 그린 레드를 최대한 어 인터벌 없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블루 찍고 그린 찍기 전에 시료가 절로 가버리면 그린을 찍을 때 당시에 좀 엉뚱한 곳을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료는 항상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블루 찍고 그린 찍고 레드 찍고 파레드를 찍을 때 어 최대한 이제 인터벌 없이 촬영해야 되는데 형광염 미경에서는 필터 큐브와 필터 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필터 큐브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어 번갈아가면서 촬영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왼쪽이 필터 큐브예요.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찍는데 필터 휠은 훨씬 더 빠르죠. 필터 휠은 거의 한 10배 정도 빠르게 됩니다. 휠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빠른데 속도는 10배 빠르지만 가격이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은 속도가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류가 움직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찍어야지 졸업도 빨리 하고 인생이 빨리빨리 이제 풀리니까 시간도 빨리빨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료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베지클이 있어요. 베지클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움직이고 있는데 그린 한번 레드 한번 그린 한번 레드 한번 찍었다가는 이게 지금 두 가지에 있는 베지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이 완벽한 상태이게 됩니다. 아무리 그린 레드 그린 레드 블루 그린 레드 블루 빨리 필터 휠로 돌아가면서 찍는데 그 필터 휠로 돌 때 10 마이 10 밀리세컨드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시료가 베지클이든 뭐가 됐든 10ms 보다 더 빨리 움직여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모션 아티팩트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동시에 촬영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여러 개가 달려 있는 현미경에서 블루 그린 레드를 찰칵찰칵 이제 동시에 촬영해야 됩니다. 자, 안 좋은 상황 보시면 되게 빨리 움직인 건데 지금 보면 마치 잘 찍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잘못 잘못된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 데이터는 그린 찍고 마젠테 색깔을 찍을 때 이게 실에 움직이게 되니까 어쩌다가 흰 색깔이 이제 보이게 된 거고 이거는 항상 촬영 장치 두 개를 이용해서 항상 같이 촬영한 겁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이 완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어 이런 형태는 갑자기 시류가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형태, 어떤 에이팝토시스라든지 그런 칼슘이라든지 그 빨리 움직일 때 촬영하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시에 멀티 컬러를 쏴주고 동시에 촬영 장치 4개가 너는 블루 찍어라, 너는 그린, 너는 레드, 너는 파레드 이렇게 4가지 카메라가 준비하고 있다가 동시에 착하고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촬영 장치를 4개를 안 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라이카는 기존에는 왜 이 간단한 생각을 못 했느냐? 앞전에 이제 고맙게도 질문을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촬영을 했다가는 온데 딴데 시그널들이 막 짬뽕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난 블루만 봐야 되는데 이 카메라에 1번 카메라에 블루와 그린이 같이 보이게 되고 그린만 찍어야 되는데 그린과 레드 같이 시그널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요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요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최신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촬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은 언믹싱 혹은 이제 언믹싱이라고 부른다. 리니어 언믹싱 혹은 이제 페이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분리를 하는 방식인데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 많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 제가 요 링크를 하나 보내 드렸어요. 요 링크를 통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름 적으시고, 성 적으시고, 이메일만 정확하게 적으시면은 책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폰 번호는 개인 번호 적기 그러니까 사무실 번호라든지, 뭐가 되었든, 적으시고, 교수님 전화번호 적든지 하시고, 중국집 전화번호 적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기관, 집 코드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코드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0, 5개 적으셔도 되고요. 한국 하시고. 첫 번째 질문은 12달 안에 현미경 살 건가요? 물어보는데 뭐 그냥 노 하셔도 됩니다. 꼭 진짜 살 거 있으면 예스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노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받으시려면은 다나어라고 하는 우리 지주회사 여기다 개인 정보를 이제 동의해야지 보내줄 수 있어서 여긴 예스 하시면은 바로 한 5분 이내로 이메일로 요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책자로, 오프라인 책자로 그래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어디선가 저 만날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보는 거 좋아하시면은 책자로 보시고, 그냥 PDF로 봐도 되시면은 요거 통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제 그 하나 또 훌륭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현미경 요소와 스페시피케이션인데 현미경에 대한 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섹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출하셔야 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거 옆방이든 공동기기실이든 사용하고 있는 것이든 형광현미경이든 공초점 현미경이든 주변에 있는 형광현미경의 브랜드, 렌즈가 어떤 렌즈가 있는지, 형광 파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그냥 아는 것만큼 사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사양 이거 쭉 복사해서 붙이지 마시고 이게 어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사양이 있느냐? 자, 먼저 현미경에는 대물 렌즈가 있어요. 대물 렌즈에는 뭐가 알 수 없는 이런 숫자와 영어와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딱 보고 렌즈를 자세히 보면은 렌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렌즈의 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PO, 아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 렌즈의 등급입니다. APO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고가의 렌즈인 거고,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에 배율이 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배율 40배, 20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그 뒤에는 숫자 1.1, 0.7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해상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W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미경에 가서 렌즈를 한번 어떤 렌즈 뭐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특정 렌즈 제일 고배율 렌즈 하나를 보고 이 렌즈에 대해서 이게 렌즈의 등급이 무엇인지 몇 배율인지 NA 값이라고 하는 이 해상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한번 적어서 리포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의 등급 제일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은 등급 외에 있는 정말 그런 렌즈입니다. 논 외의 렌즈인데 자, 지금 보신 거는 아크로마틱이라고 되어 있는 렌즈가 있어요. N 플란, 하이 플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크로마틱 렌즈가 이제 좀 낮은 등급의 렌즈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간급 되는 렌즈는 플로타 렌즈, 세미 아포 렌즈 같은 용어예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렌즈가 중간 정도 되는 등급입니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같은 빛을 줬을 때 훨씬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이미징 하게 된다면 렌즈의 등급이 높아야지 밝은 빛을 빨리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료가 빛에 노출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에서 비싼 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렌즈인데 렌즈는 정말로 좋은 렌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교수님이 됐어요. 언젠가 이제 현미경을 사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주지만 이제 만약에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야 된다. 이러면은 그래도 연락 주셔도 되고 이제 만약에 기억을 꼭 하신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 포기를 하더라도 렌즈는 정말로 좋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렌즈는 무엇이냐? 형광현미경의 제일 좋은 렌즈는 아포크로마틱, APO라고 적혀 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정말로 좋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딱 패러하게 같은 배율에서 딱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밝고 선명하고 좋은 퀄리티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렌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다음 렌즈에는 배율 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워킹 디스턴스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워킹 디스턴스는 얼마나 시료화부터 렌즈까지 떨어져 있느냐 인 건데 워킹 디스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로 해상도가 이제 좋게 됩니다. 워킹 디스턴스는 렌즈가 지금 당장에 초점을 어디를 맞추고 있냐면 지금 커버 글라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난 세포를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DC 안에는 이게 셀이고 밑에 바닥에 붙은 게 컴포칼 커버 글라스예요. 이 렌즈가 있고 그러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동 나사를 돌립니다. 그러면 렌즈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을 이제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워킹 디스턴스가 짧은 렌즈, 예를 들어 대물 렌즈 중에서 오일을 사용하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런 렌즈들은 여러분들 셀 컬처 디시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웨어로 되어 있는 바닥이 두꺼운 거, 1mm 이상의 두꺼운 것들은 초점을 잡으면 워킹 디스턴스보다 이 바닥이 더 길게 되면 초점은 이 플라스틱 웨어 안에 잡히기 때문에 세포를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배율 렌즈를 쓰실 때는 콤보칼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을 콤보칼 DC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은 커버 글라스에 세포를 키우셔서 마운팅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혹시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을 하신다거나 조금 스페로이드나 좀 도톰한 3D 형태에 있는 시료를 촬영하신다면은 시료를 반드시 바닥에 붙이셔야 됩니다.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워킹 디스턴스 범위보다 더 크거나 워킹 디스턴스 안에 들어오지만은 그 오가노이드 같은 이 샘플이 둥둥 뜨게 되는 경우 이 아래쪽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버리게 되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촬영을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렌즈가 최대한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갑니까? 이 커버 글라스까지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장침 촬영할 수 있는 부분 이 점선까지밖에 못 찍고 나머지 윗부분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에서 중요한 것은 워킹 디스턴스 값은 렌즈에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리포트 하실 필요 없고 아시면 적으시면 좋고 렌즈에 보통 NA 값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배율 바로 옆에 슬롯이하고 NA 값이 적혀 있는데 NA 값은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해상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선과 선과의 거리 쭉쭉쭉쭉 얼마나 붙어 있는 거리를 우리가 찍을 수 있느냐. D값이 작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점과 점을 갖다 구별한다, 선과 선을 구별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찍을 수 있느냐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파장대역은 우리가 블루, 그린, 레드 중에서 단파장 블루 경력이 가장 숫자가 이제 작죠. 그러니까 단파장 대역을 쓰시는 게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레드로 염색할 것보다는 레드로 할까 그린으로 할까 고민하신다면은 그린으로 염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선명한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 블루와 그린 중에서는 블루가 훨씬 더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짧을수록 D값이 작아지니까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럼 분모에 해당되는 NA 값은 렌즈에 있어서 NA 값이 클수록 이제 D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해상도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하신 건가요? 세포를 관찰해서 컬처 DC 커버 글라스를 투과해서 찍는데 커버 글라스의 퀄리티에 따라 이미지가 영향을 받죠. 그 이제 그 이미지 우리가 그 보석이나 유리들도 등급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독일 회사를 다녀서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IBD사로, EBD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국산 좋아하지만은 이제 EBD, IB, IDI, EBD라고 하는 거기서 판매되는 거에서는 그 재질을 굉장히 이제 그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리 형태에서도 빛이 잘 통과를 잘 시켜야 되고 로스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는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관찰이 잘 되지 않는 형태가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파티클을 따로 조작해야 되는 툴이 이제 얼마나 작은 것을 관찰해야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그널들이 굉장히 작거나 이러면은 고감도의 촬영 장치와 고감도의 디텍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렌즈는 제일 좋은 렌즈, 빛도 가장 좋은 빛, 정확한 빛을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보인다 하면은 또 뒤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콤보칼에서 라이브 셀을 촬영하고 그냥 워킹 디스턴스 때문에 특정 컬처 플레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늘 컬처 플레이트와 이미징 플레이트를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컬처 플레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셀을 컬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염색을 하고 촬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라이브로 찍을 수 있는데, 저배율 렌즈는 워킹 디스턴스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지 퀄리티가 NA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실 때 그 워터 렌즈라든지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형태는 워킹 디스턴스가 짧아서 이미징용 플레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세포를 애초에 키우시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그 국산뿐만 아니라 외국산에서도 다 이미징용 웰 플레이트, 이미징용 플레이트 다 판매합니다. 바닥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에펜도르프사에서도 나오고 많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질문은 선생님, 조금만. 이 예, 전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하지선 학생이 질문한 거 아마 여러 학생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그 올가노이드 그 워킹 저거 말씀. 디스턴스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찍다 보면 네네. 그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3D 구조기 때문에 막 이 형광 시료를 뭐 두세 개를 했다. 그러면 각각 형광 시료가 주는 이미지가 가장 이쁜 게 초점이 다 다를 때가 많거든요. 저희도 네. 해보면. 그럴 네네. 때는 어떻게 각각 다른 초점으로 해서 찍은 다음에 뭐 멀지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야,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네.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블루를 먼저 다 찍고 그린을 촬영하고 레드를 찍었다면은 이 촬영을 할 때 당시에 이동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당장 촬영하지 않고도 같은 선상에서도 블루와 그린이 항상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렌즈가 원래 그 블루와 그린과 레드가 초점이 맺히는 면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맺히는 점을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레이저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 얼라이먼트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그린과 레드가 이제 뭔가 조금 잘 안 맞게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 옆에서 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사실은 공초점 명령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오가노이드를 촬영하는 것을 제가 또 최신 트렌드를 설명할 건데, 거기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또 뒤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질문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 답변 일일이 다 못 드린 것들은 이메일로 꼭 주시면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에서 되게 굉장히 작은 것들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빛도 내 시류에 맞는 정확한 빛을 줬고 렌즈도 제일 최고급 렌즈를 줬고 그 웰 용기도 굉장히 커버 글라스도 얇고 작은 것을 어, 줬고 모든 게 완벽하고 레이저 얼라이먼트도 정확하게 맞췄다. 모든 게 완벽한 상태다. 이제 그런데 잘 촬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료 탓이나 장비 탓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형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하는 것이, 과연 촬영할 수 있는 이 촬영 장치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촬영 장치들도 굉장히 이제 보면 스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펙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보기 힘들지만은 딱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픽셀의 넓이입니다. 이 얼마나 넓은 한 개, 우리는 2000개 곱하기 2000개의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한 개당 면적이 넓을수록 밝은 어두운 시그널을 최대한 밝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내 팔이 길게 펼쳐져 있어야지 내 손에 얻어 걸리는 게 많은 것처럼 이게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잘못 보게 되면은 스펙을 봤는데 20메가픽셀 해가지고 와 엄청나게 픽셀만 크다 해가지고 봤지만, 사실은 어 안에 있는 한 개의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해상도를 높게 이제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픽셀의 사이즈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촬영 장치가 초당 95장을 찍는지 초당 7장밖에 못 찍는지, 이런 것들도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있고, 어, 렌즈,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실험 용기,
이런 것들도 그 샘플의 그 위치 상태, 샘플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즈들도 등급을 아까 전에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등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등급은 블루, 그린, 레드의 초점 맺히는 부위가 최대한 이제 그 교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낮은 등급일수록 이렇게 좀 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색수차가 많이 교정이 되어 있는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촬영 장치에 있어서도 촬영 장치가 모든 시그널을 동등하게 찍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퀀텀 이피션시라고 해서 5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에미션 되는 시그널을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 혹은 IR 쪽으로 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어떤 건 여기서 뚝 끊기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절대로 사이7 같은 거는 촬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펙들도 이제 알면은 좋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예쁘게 이제 촬영하는 방법은, 우리가 당장 보고 있는 그 초점을 촬영해야 되는데, 초점면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같이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뿌옇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미지가, 약간 이제 어두컴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때는, 골드 스탠다드로서는 콤포컬 이미징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회색깔의 스페시민에 있어서 점선면에 있는 당장 이 초점면을 맞추고 싶은데 콤포칼 이미경은 여기에 초점 맞고 여기에 또 초점이 맞는 공초점을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나머지 초점면 바깥에 있는 피놀이라는 것에 걸려서 찍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형광의 미경은 피놀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형태로가 되면은 당장 보고자 하는 것을 주로 촬영하지만 그 위아래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안 맞은 채로 뿌옇게 이제 다 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초점을 맞는 것만 내가 촬영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린다. 애초에 초점이 아웃 오브 포커스를 익스클루브 시킬 거냐, 인클루브 시킨 다음에 디컨볼루션과 같은 수학적인 소프트웨어 방법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느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리 촬영해도 두꺼운 시그널을 찍었더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뿌옇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콤포카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콤포카 비싸고 콤포카를 언제 예약을 해야 되는 단점도 있고 뭔가 얻어서 써야 된다거나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이미지가 로우 데이터만 있으면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 이제 이미지 퀄리티와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하나 제가 좀 슬라이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오늘 이제 참여자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라이카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그 로우 데이터는 우리는 뭐뭐.lif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만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싱 할 수 있어요. 그럼 라이카 거 아닌데 어떡하느냐? 현미경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라이카가 옆에 뭐 한 개만 붙이면 돼요. 설령 니콘이든 자이스든 올림푸스든 형광 현미경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이미지 찍어도 뭔가 답답하고 심지어 컴퓨터가 윈도우 XP라거나 세븐이다. 아, 바꾸자고 하니까 돈 너무 많이 들더라.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들었다고 얘기하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이렇게 나왔던 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저렇게 됩니다. 자, 이미지 퀄리티와 이미지 스피드가 항상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로 이렇게 왔다 가게 되는데 이미지 퀄리티가 이제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스피드가 중요합니까? 퀄리티가 중요할까 했더니 거의 그 9대1 비율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컬러를 갖고 있는지, 시그널 대비 노이즈가 이제 어떤 높은지, 작은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미지 퀄리티를 높게 촬영하려면은 내가 뭘 고려를 해야 되느냐? 현미경도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 시료는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료가 혹시 많이 두껍지는 않은지, 얼마나 많이 두꺼운가? 그게 두꺼우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꺼우면은 촬영하면은 아웃 오브 포커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두꺼운 거 찍을 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콤보칼 찍으면 되지 하는데 콤보칼로 우리가
막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류가 블리칭이 되게 되고 나는 오늘 5장을 찍었는데 1장밖에 못 찍고 결론도 못 얻고 내일 찍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시류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거나 어떻게든 빨리 움직이다가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거를 촬영해야 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싫으면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다거나 어쨌든 예쁜 현미경을 얻어야 되는데 어, 또 상업적인 광고를 잠깐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라이카 이제 이런 썬더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찍으면 두꺼운 시료도 우리가 이제 그 형광염미경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mm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한 5분 만에 2,000장을 찍었어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브라 PC 브레인을 갖다가 촬영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 5분 만에 1,000장 촬영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이런 시료가 있어요. 이게 CL 강세 R인데 굉장히 빨리 분열한 것들도 빨리 찍을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빨리 찍을 수 있고 초점이 안 맞는 뿌옇게 나오는 거 두꺼운 시료에서 뿌옇게 나오는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하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광현미경을 이런 형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상관없으니까 혹은 라이카 거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 이제 데이터만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혹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든 제가 그 데이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로우 데이터를 갖다 중요한 데이터 걸 지금 리비전 앞두고 있고 퀄리티 다시 찍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러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완전 개선해가지고 딱 줄 수 있고 이제 그 라이카가 아니다. 그러면은 현미경 뭔가를 이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이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시간이 4시가 되었는데, 지금 오전이 아니죠. 초반부에는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기초, 기본 요소와 스펙, 이런 것들과 다중 색상을 촬영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후가 아니고 이제 후반부에는 공초점 현미경에 대해서 왜 공초점 현미경을 비싼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공초점 현미경도 되게 재밌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현미경 데이터 말고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기기실에서 막 이거를 하려고 마련하고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는데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것들도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가노이드나 약간 두꺼운 시료를 3차원으로 촬영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이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을 좀 줄이려면은 음, 현미경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필수 스펙이 있고 연구자에서 시료를 준비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오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지만 공초점 현미경이든 형광현미경이든 주변에 있는 현미경의 사양, 브랜드,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적고, 이 현미경 위해서 어떤 실험을 이제 하고 있는지, 어떤 실험을 지금 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초점 현미경 기초와 응용해서 공초점 현미경 원리와 이것을 왜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초점 현미경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장에 내가 초점면을 보고 있는 이 부분만 촬영하기 위해서 피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덕에 초점면이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형광현미경보다 시그널이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좀 더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게인을 올린다거나 레이저 파워를 좀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료가 금방 블리칭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초점 현미경은 당장에 지금 초점면이 맞는 면만 피노룰이라는 이 구멍을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촬영할 수가 있고 초점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점은 굉장히 작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굉장히 작은 점 하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을 그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점만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사현미경 주사현미경은 그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는 이렇게 점들을 스캔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씩 모아서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 현미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복사기처럼 스캔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이나 데몰렌즈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는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층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를 촬영할 때 이 위쪽 아래쪽을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촬영할 때는 이 당장 보고 있는 이 부분만 피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3차원 이미징을 찍으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볼루메트릭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시료는 그 G스태킹을 통해서 3차원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혹은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전체 면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셔도 되고, 혹은 이제 그 채팅창에 답글을 다는데 맥시멈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인데, 이 면에서 보면은 가로 1024, 세로 1024 픽셀 중에 만약에 세 번째 해당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세 번째 해당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세 번째 해당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세 번째 해당되는 점들 중에서 제일 밝은 아이를 새로운 2D에다가 표현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것들, 모든 지축에 있는 거에서 일렬을 딱 봤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밝은 애들을 또 하나의 점으로 옮기고, 그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은 3D 이미지가 2D로 바뀌게 됩니다.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 뭐 MIP, 맥시멈 프로젝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3D로 되는 걸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2D로 만드는 게 아니라 3D로 되어 있는 거에서 제일 밝은 인텐시티를 2D로 옮겨 놓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압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콤포칼 현미경은 형광 현미경과 달리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는 라이카도 과거에는, 혹은 다른 회사에도 아직도 가스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레이저는 어, 이제 예열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켜놓고 한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쓰셔야 되고, 끌 때도 소리가 멈출 때까지 끈 다음에, 혹은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고 난 뒤에 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스 레이저는 강력하지만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이오드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인데, 이 형태는 예열 시간이 거의 저반 렌즈로 내 실이 어디 있는지 찾고, 뭐 핸드폰 조금 쳐다보면은 한 3분, 2분이면은 거의 이제 예열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또 라이카에서는 이제 튜너블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라고 그러는데, 튜너블 레이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488도 볼 수 있고 489도 볼 수 있고, 공동기기실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죠. 다수의 시료에 모두 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료를 가지고 와도 그 시료에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익사이테이션을 딱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 스플리터라는 것이 이런 필터 큐브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전자식이나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게 공초점 현미경의 특징이라서 알렉사 55나 알렉사 554를 같이 볼 수도 있고, NIR 영역도 우리가 촬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앞서 이제 오전에 초반부에 설명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공초점 현미경은 대부분 대물 렌즈가 워킹 디스턴스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것은 NA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NA 값이 높으면은 해상도가 이제 증가하게 돼서 공초점 현미경으로는 밝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초점 현미경은 워킹 디스턴스가 대체로 짧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를 키우는 용기를 그냥 형광현미경에서 쓰시던 그런 일반적인 컬처 플레이트에다가 세포를 키우셨다가는 공초점 현미경에서 저배율 정도만 찍을 수 있지 40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촬영할 수가 없어요. 초점이 웰 플레이트 바닥 안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렌즈를 초점 잡으려면은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 촬영하실 때는 반드시 커버 글라스가 바닥인 형태에서 시료를 키우셔야 됩니다.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시는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형광 현미경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시를 전체를 다 촬영하거나 이게 촬영해야 되는데, 공초점 현미경은 특정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그 부분만 촬영한다거나 그 부분만 레이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빛에 노출시킬 수가 있고 나머지는 빛에 노출을 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점으로 찍는 그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요 부분만 이제 빛을 주면 어떤 실험을 내가 할 수가 있냐라면은, 지금은 단백질이 이동되는 것을 이제 관찰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아주 강한 빛을 줘서
여기에 형광빛을 빵 하고 블리칭 시킨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다시 리커버리가 된다는 뜻은 어떤 외부의 이 네모 박스 바깥에서 단백질이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프랍, 플루로센스 리커버리, 그리고 포토 블리칭 이 리커버리 되는 걸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단백질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공초점 현미경을 쓰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 뇌시료하고 공초점 현미경의 스펙트럼 매칭,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린 내가 촬영할 형광물질이 싸이7인데 싸이7이면 공초점이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이7을 지원할 수 있는 익사이테이션이 있는지, 알렉사 594를 M체리를 뭐 제대로 촬영할 수 있는지, 이왕이면 더 잘 촬영할 수 있는 그 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저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좋고, 혹은 또 두 번째는 내 시료가 너무 두껍거나 바닥면이 이제 용기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들 워킹 디스턴스 안 맞진 않은지 이런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시료가 지금 보시는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칩 같은 거 요즘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칩 위에 세포를 키웠는데 그 세포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 칩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 거의 전자 기판들이 막 있는 칩이었는데 빛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에서 빛이 올라가고 익사이테이션 시킨 다음에 그 빛이 다시 렌즈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료가 불투명하면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 우리가 이제 양파를 그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양파 표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우스 브레인도 우리가 절편하는 거지 마우스 브레인 통째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나마 작게 만드는 게 오가노이드이긴 한데 어느 정도 투명하거나 그럴수록 잘 촬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G스태킹 촬영할 때 소요되는 시간도 이제 중요한데 보통 여러분들 G스택 찍을 때 채팅창에다가 공초점 변경 다 안 쓰셔도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공초점 변경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그냥 대충 G스택 찍을 때 한 10장만 찍는다. 한 뭐 100장 찍는다. 3장만 찍는다. 안 쓴다. 이런 게 있으면 뭐 채팅창에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 하나 하고 있는데, 피놀의 그 넓이는 사용자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도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넓히면 광학현미경하고 비슷하지만 초점 조금만 이제 넓혀서 이미지가 좋아진다면은 용이 되는 세팅이죠. 예. 그 피노를 좁히면 좁힐수록 내가 훨씬 더 얇은 영역만 보겠다는 것이고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피노를 아무리 좁힌다고 해서 의 피노를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얇은 부분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처음에 했을 때 디폴트로 있는 피놀조차도 사실은 공초점이지만 어느 정도 위아래의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피노를 1 에어리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걸 했을 때 옵티컬 섹션 되는 부분이 3 마이크로미터다. 이것은 내가 3 마이크로 0에서 3 마이크로 사이를 다 시그널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넓히면은 3에서 4가 되고 5가 되게 되고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쓰셔도 되고 피노를 갖다가 숫자가 이제 얼마였다라고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제조사마다 선생님, 네, 그 피놀 관련해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피놀을 넓힌다는 거는 단면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점점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고 네, 있는 광학현미경처럼. 그러면 저희가 보통 컨포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단백질의 콜로컬라이제이션을 보는 건데 네네. 이제 단면을 봐서 정말 빨간색, 초록색이 노란색이 되면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를 보통 내는데 핀홀을 넓히게 되면 겹쳐질 수도 인터랙션 하지 있죠. 않는 단백질들이 인터랙션 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게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교수님.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노를 넓혀서 광학을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인터랙션 할 때 IP, 그러니까 웨스턴으로는 IP를 하고 컨포칼로는 머지된 이미지를 봐서 노란색 피겨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은 광학현미경으로 머지된 피겨를 올려놓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컨포칼에 피노를 넓혀서 머지를 시켜서 콜로콜라이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 이제 이미지가 좋아진다면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주관적이지만 이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얻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옵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그 피노를 만약에 스탠다드 형태의
만큼만 이제 열었을 때 우리가 옆에서 시를 봤을 때 3 마이크로 혹은 뭐 수 마이크로 이내에서만 봐야 되는데 이게 코로칼 되는 영역이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네. 더 넓히면 넓힐수록 사실은 이게 무조건 다 같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좁혀서도 보고 넓혀서도 보고 해서 네. 정확한 이미지를 해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자, 그래서 G 스태킹을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이게 얇게 잘라야 되느냐? 무조건 얇게 자르는 게 좋은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시료를 실제로는 칼로 자르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마이크로톰 어느 정도 잘랐지만은 옵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노를 통과하는 빛으로 이제 통과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저 칼날의 두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제 그 채팅창에도 질문을 주셔서 얼마나 내가 이거를 레졸루션 높이기 위해서 지축을 갖다가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혹은 이게 지축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 핸드폰은 그 안드로이드인데, 이게 아이폰에도 되는지 제가 미처 지금 못 봤습니다. 일단은 그 어플을 이제 다운받는 거에서 나이키스트 칼큘레이션이라고 치면 핸드폰에 이 앱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라이카가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금방 용량도 적어요. 받고 이 첫 번째 창에다가 이제 이렇게 입력해요. 우리 이제 NA 값, 뉴머리컬 어퍼처라고 하는 렌즈의 사양을 여러분 조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사용할 렌즈의 NA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시고 488을 줄지 55를 줄지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가 얼마인지 적게 되고 에미션은 얼마인지라고 적게 되고 콤포카를 사용하신다면은 콤포카이든 형광현미경을 쓰신다면 여기는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이제 멀티포톤 쓰신다고 하면은 2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형광현미경이나 콤포카일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 렌즈 이머전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무슨 말이냐면 렌즈의 에어를 올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머전을 안 한다는 것이죠. 물이든 워터든 안 넣는다고 하면은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하면은 물의 리플렉티브 인덱스는 1.3입니다. 1.33. 그리고 오일은 1.51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매에 대한 그 굴절율 값이 보통 표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보통 공기, 아무것도 없는 거, 다음에 물, 오일 이렇게 될 겁니다. 물은 1.33, 오일은 1.51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조건에서는 G 사이즈가 이제 1.4 마이크로 언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인 거 1.4 마이크로가 되게끔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사실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노를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사실은 바뀔 수 있어요. 피노를 엄청 높여놓고 G축을 갖다가 1.4로 내가 세팅을 1.4 인터벌로 찍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찍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노를 어느 정도 낮췄을 때 이 G축 갖다가 1.4 인터벌을 찍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 값을 그 라이카 거는 적어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기반에 의해서 지금 당시에 당장에 세팅되는 렌즈와 당장에 세팅되는 피놀의 열기와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조건에서 우리는 어느 값이 G 인터벌이 최적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행하다 보면 G 인터 옵티멀 눌렀더니 G축이 100장 찍어라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10장만 찍어야 되느냐? 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100장을 다 찍으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가로축, 세로축은 우리가 1024, 1024로 찍으면서 지축은 10이다, 50이다.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축도 훨씬 더 많은 거를 촬영해 줘야 되는데 이상적인 그 너무 무의미하게 이제 많이 찍는 건 의미도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옵티멀 눌렀을 때 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시류의 두께나 현재 조건이 다 다른데 무조건 1마이크로 인터벌로 찍는다. 나는 무조건 전통적으로 우리 랩에서는 2마이크로 찍어왔다. 이것은 이미지 결과물을 무조건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정량이나 뭔가를 계산하기에는 좀 더 좋을 수는 있지만은 정확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이론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X축, Y축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1024, 512 바이 51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편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데이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리사이즈를 할 수도 있고 스크린 해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업로드할 텐데 가장
X축, Y축도 예쁘게 촬영하려면은 이 픽셀 레졸루션에 맞는 형태로 해야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고배율 렌즈 NA 값이 1.49, 488, 512 똑같고 싱글 포톤이고 오일을 썼기 때문에 1.5라고 입력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픽셀 레졸루션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렌즈와 어떠한 파장대를 쓰고 어떠한 이머전 오일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상적인 픽셀 레졸루션이 있기 때문에 X축, Y축을 이제 픽셀이라고, G축까지 다 하면 이걸 복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에 가장 이제 정확하게 했을 때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선명하게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니까 예쁜 이미지 찍을 때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가늠하고 찍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런 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바이러스는 코비드 19한테 RNA 하나를 이렇게 찍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했을 때 레졸루션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작은 것인데, 예를 들어 이게 두 개의 어떤 그 셀 안에 펑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200 나노미터보다 더 짧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것은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큰 분자인 건지 혹은 두 개가 겹친 것인지를 이제 알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 값에 의해서 200 나노미터 보다 더 짧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200 나노미터보다 더 작거나 200 나노 붙어 있게 되면은 아무리 공초점 현미경을 찍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과 레드가 사실은 팩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항상 붙여서 이제 옐로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더 진실에 가깝죠. 그린이 가운데 있고 레드가 양쪽 끝에 이렇게 딱딱 두 개씩 붙어 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선명하게는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 약간 이렇게 30나노미터 레졸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드라는 슈퍼 레졸루션, 200나노미터보다 더 언더를 쓰는 방법은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촬영하는 이런 기법들이 라이카에서는 라이트닝이나 스테드라고 부르고 터프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결론을 이제 얻게 되게 됩니다. 스테드 기법은 이제 노벨상을 탄 기법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도너츠 모양의 에너지를 줘서 가운데 부분만 살아남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방식이고, 이 빨간 색깔 부분 도너츠 모양의 레이저가 라이브 셀에 사실은 취약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빛을 주다 보니까 시류가 금방 블리칭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7세대 스테드라고 합니다. 7세대 스테드는 우리나라에 딱 4대가 있어요. 딱 4대가 있고 공동으로 오픈돼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서울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딘지 알고 싶고 한번 굉장히 그런 걸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테드가 이제 안 좋거나 뭔가 평판이 만약에 안 좋다면은 옛날 스테드를 써서 그래요. 핸드폰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7세대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해상도지만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레졸루션을 증가해서 볼 수 있죠. 이제 미토콘드리아 지금 크리스테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는 슈퍼 레졸루션이 거의 없어요.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인데, 살아있는 상태로 미토콘드리아 크리스테를 보이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스테드 기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스테드 외에도 슈퍼 레졸루션 방법은 심이라든지 스톰, 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콘포칼 베이스의 슈퍼 레졸루션을 이제 스테드라고 그러고, 심이나 스톰 방법은 안타깝게도 속도가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한 장 찍을 때 뭐 1000장씩 찍어야 돼요. 한 프레임당. 한 프레임, 다음 프레임 바로 찍는 게 한 프레임당 1000장씩 얻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프레임 얻어야 되고, 그러기다 보니까 라이브 이미징이 좀 불가능한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라이브 이미징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드 기법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 더 작은 것을 고정한 상태로 보시겠다 이러면은 20나노미터 이런 거 하려면은 심이나 스톰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공초점 현미경 데이터 예쁜 이미지는 당연하거니와 재밌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시키는 시그널을 그냥 찰칵 찍어서 한 장으로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블루는 블루고 레드는 레드고, 우리가 블루, 그린, 레드의 의미는 파장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흑백이었습니다. 블루도 흑백인데 여기다 슈도 컬러를 입힌 것이고 그린도 흑백 시그널이었는데 그린 컬러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둡고 밝은 밖에 우리 얻을 수가 없는 흑백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판도를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플루센트의 라이프 타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 픽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나는 똑같이 488을 줬어요. 488 줬는데 에미션 된 시그널이 하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찍는 것뿐인데 만약에 이 픽셀마다 어떤 녀석은 빠르고 어떤 녀석은 늦게 에미션이 됐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블루로 염색했고 레드를 염색했고 옐로를 염색한 게 아니라 488만 줬을 뿐인데 에미션에 대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어떤 녀석은 빠르면은 파란색, 느리면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 빨간 색깔이 700이라는 게 아니고 그린 컬러 GFP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GFP인데 GFP를 빠르고 느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오토 플루센스만 있어도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줘서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염색을 안 해도, 혹은 간단한 싱글 염색, 싱글 스테인만 해도 멀티 컬러 우리가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지금까지 흑백을 하나 찍고 또 다르게 색칠한 것뿐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컨트라스트,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자가 발광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 염색하시고 조직 같은 거를 그 전처리를 잘못하다거나 픽스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우리가 가산화수소도 쳐보고 뭐도 해보고 하는데 포토샵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 시간이 그 백그라운드에 자바가 오토 프로센스는 굉장히 짧습니다. 1나노세컨드 언더가 되게 되고 트루 시그널 부분은 이 부분은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한 2나노세컨드 이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나노와 2나노를 구별해 가지고 1나노 이하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식물 연구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식물 연구할 때도 우리는 세포 벽을 갖다가 난 PI로 염색해서 촬영하고 싶은데 계속 엽록소가 이제 빛을 좋아하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이거를 엽록소는 똑같이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이제 발현을 합니다. 아무 빛이나 줘도 막 반짝반짝 발현하는데 이런 빛들도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되는 시간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 부분 빼고 이렇게 세프레에서 채널을 하나로 더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GFP가 있는 지브라 PC도 피그멘테이션이 막 있는데 이것들로 구별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사 647과 아토 647 같은 647에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염색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염색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디가 알렉사 647이고 어디가 아토 647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 두 물질은 647의 익사이테이션 똑같이 되지만 에미션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을 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는 한 장에서 한 가지 컬러를 더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488이나 55로 하는 게 아니라 488이나 55라는 그 자리에 다른 단백질을 갖다 염색해서 우리가 찍을 수가 있죠. 혹은 이제 그 박테리아인데 이 박테리아 GFP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연구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도 그냥 GFP는 그냥 빛나는데 이것도 안쪽과 바깥쪽이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색깔은 이 마젠타 색깔과 사이안 색깔은 그냥 슈도 컬러를 입힌 것뿐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H&E 스테이닝을 한 건데 이거는 노말이고 그 알츠하이머가 걸린 그 5XD 마우스 브레인에서 우리가 그냥 본 겁니다. 그냥 그 플락이 염색을 하지 않는 한 볼 수가 이게 어디가 플락이 있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H&E 스테이닝 것에서도 우리가, 라이프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플락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 이 부분이 플락이 있어서 색깔이 똑같이 익사이테이션을 줬지만 에미션 되는 시간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플락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질병을 갖다가, 염색할 시간도 없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다거나, 이러한 연구들을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프렛 실험을 했어요. 프렛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두 단백질이 너무나도 가까워서 10나노미터에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그린과 레드를 갖다가 따로따로 찍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인터랙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린하고 레드를 찍어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10나노미터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레졸루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항상 옐로우로 보일 겁니다. 옐로우로 보인다고 해서 인터랙션 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리뷰어가 이제 프레스를 해라라고 이제 해서 프레스를 열심히 한 겁니다. 프레스 실험을 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88을 주면은 블루를 주면 이제 그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는 아무런 반응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건데, 만약에 같이 붙어 있으면 분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시그널이 나오다가 빨간 색깔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얘는 옐로우가, 빨간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렛을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프렛을 해라 해서 이제 같이 붙어 있다. 10나노미터의 언더로 같이 붙어서 단백질 인터랙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프렛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셉터 포토 블리칭이라는 방법은 이 레드 컬러를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자, 레드 컬러 기능 못하게 하면 블루를 주면은 그린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블루를 주면 레드가 나오는데 기능을 못하게 했더니 이제는 블루를 줬더니 그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는 블리칭을 레드를 기능을 못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프레시 이 두 개 같이 붙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이 프렛 설명한 게 조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프렛이라고 검색을 한 번만 해보시면은 정말 제 자세히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개의 단백질이 인터랙션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광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방법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조금 더 덜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효율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억셉터를 기능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료에게 레이저 빛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였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프렛 해라가지고 프렛에서 논문을 냈더니 또 리비전이 또 날라온 거예요. 거기서는 플루센스 라이프 타임을 이용해서 프렛을 다시 하시오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얘가 지금 자기의 형광 물질을 뺏기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억셉터라는 거에 레드에 안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의 라이프 타임을 측정하면 GFP 라이프 타임 측정하면은 4나노 세컨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뺏기게 되면은 2나노 세컨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레스로 측정했더니 도너의 라이프 타임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말은 억셉터에게 나의 형광 물질의 시그널을 뺏기고 있으니 이 두 개의 단백질은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와 함께 어 컨트롤 대비 프레시 일어난 경우에서 라이프 타임을 측정을 해서 이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빨간 색깔 부분이 프레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3차원으로 지스택까지 찍어서 그렇게 발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지클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연구자가 해야 되는 것은 얼리 스테이지의 베지클과 레이트 스테이지의 머추한 상태의 베지클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pH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중성 상태면은 얼리 스테이지, 산성 상태면은 레이트 상태, 이렇게 좀 성숙한 머추어 상태인데 지금 네 가지 컬러를 염색을 해서 네 가지로 촬영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 장치 한 개지만은 채널을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똑같이 590을 익사이트 시켰지만 각각 에미션한테 도착한 시간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 계시나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호스트 셀에다가 이제 인펙션 돼서 딱 들어갈 때는 세포의 벽에 그 호스트 셀의 장력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텐션을 갖다가 우리가 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텐션을 센싱할 수 있는 이 다이를 쓰시면 되는데 이 텐션이 길다, 텐션이 늘어졌다, 텐션이 타이트하다를 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633 빛을 줬지만은 에미션 되는 나오는 시간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텐션이 루즈하다, 텐션이
텐션이 루즈하다, 텐션이 타이트하다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타임이 아니고 타우라는 도메인을 씁니다. 그래서 X축, Y축, G축이라는 도메인, 차원. 그래서 그런 차원 말고도 우리는 타임이라는 도메인도 있지만은 타우라는 도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우라는 도메인을 쓰면은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에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또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도 이것을 촬영할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 설명을 드리면은 사용하시는 현강현미경 혹은 공초점미경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양을 조사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노이드를 촬영할 때 시료자와 현미경 입장에서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가노이드를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오가노이드는 아시다시피 2차원이었지만 나중에 3차원이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3차원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오가노이드 연구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면 11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11월 21일쯤 서울 호암교수회관에서 오가노이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뇌 오가노이드, 장 오가노이드, 근육 오가노이드 이런 거 하시는 그 라이카에 있는 교수님들을 연자로 모시고 뭔가를 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석하실 수 있으면 무료니까 오셔서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회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샘플링을 이제 오가노이드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가노이드가 있는 상태라고 해서 오가노이드가 있고 현미경이 있다고 해서 오가노이드 그냥 뚝딱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구나. 왜 쉽지 않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보시면 프레시한 오가노이드는 당연해요. 그죠?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리고 이 오가노이드가 투명하면은 좋겠습니다만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광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할 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케미칼이나 안티바디를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체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가노이드가 크거나 밀집 치밀한 그런 조직으로 됐으면은 겉에만 염색이 되고 안쪽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안티바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야 돼요. 안티바디 사이즈는 보통 한 150kDalton 이하로 되어 있는 거나 FAB 플라그먼트로 되어 있는 형태를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나 이제 어디 연구진들은, 음, 사기가 이제 힘든데, 낙타항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시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체가 작아야지 피너트레이션이 잘 되고 염색할 때도 항체가 그냥 뿌린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날개라든지 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야지 농도 경사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우리가 늘 염색하듯이 4도씨, 오버나잇 37도씨 한두 시간 이렇게 해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 컨타미네이션만 잘 된다면 37도 온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수도 있어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자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염색이 잘 되도록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지네틱 모디파이가 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시료를 잘 촬영하기 위해서 투명화를 시킬 수 있는 기법도 있어요. 투명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액체에다 담그게 되면은 이 시료가 투명해질 수 있는데 주로 이런 투명화 과정에서 라이브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좀 큰 경우나 이런 좀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징을 하는 것인데 이 샘플링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가노이드가 재물대 위에 있을 거고 익사이트 시키고 에미션 돼서 찍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배웠어요. 워킹 디스턴스 배웠죠. 이 워킹 디스턴스 안에 오가노이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워킹 디스턴스가 짧은데 워킹 디스턴스보다 오가노이드가 더 크다. 그러면은 오가노이드의 바닥면밖에 못 찍을 거예요. 어, 당연히 콤포칼 DC 위에다가 이제 준비해야 돼야 되고, 오가노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오가노이드는 최대한 바닥에 붙여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킹 디스턴스 안에 오가노이드가 크게 들어오지만은
보다 위쪽에 이제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바닥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럼 바닥 위에 붙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최대한 붙였습니다. 붙이고 여기다가 뭔가를 채우겠죠. 근데 아무 물질이나 채운 게 아니라 그 RI 굴절률 매칭 솔루션 같은 걸 팔아요. 그래서 리플렉티브 인덱스 매칭 솔루션 검색하시면은 파는 업체들이 쫙 나옵니다. 라이카는 안 팔아요. 그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파는데 대형 회사에서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 학술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굴절률 매칭 솔루션에다가 이걸 담그면은 좀 시간을 인큐베이션 시키면 여기 있는 이 치환이 되면서 조금 이제 이 시료가 좀 투명해집니다. 나중에 잘 되면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 넣었는데 지금 여기 물질과 여기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굴절률 매칭 솔루션 넣더라도 이렇게 잘 눕힐 수 있도록 굳이 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굴절률 매칭 솔루션을 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플림에서 더블 스테이닝, 요것은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가노이드 설명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매칭 솔루션에다가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칭 솔루션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표로 되어 있는 굴절류 값이 있습니다. 에어는 1.0이고, 워터는 1.33, 오일은 1.51, 이렇게 값들이 다 다른데, 자, 빛이 가다가 꺾인단 말이죠. 굴절이 다른 부분을 만나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빛이 똑바르게 가서 효율이 가장 좋게 가야 되는 거죠. 시료에게 최대한 많은 빛이 가고 겨우 에미션 되고 있는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야지 우리가 완벽한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안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자, 시료는 여러분이 잘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유리가 있어요. 커버 글라스의 굴절률 값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머전 오일도 있어요. 이머전 오일 값도 이게 좀 다르게 되고, 이 안에 RI 매칭 솔루션 1.4 정도 됩니다.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가지의 굴절률 값이 비슷하지만, 그나마 최적이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제일 좋게 하려면은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완벽하게 퍼펙트 시키려면은 오가노이드 하시고 그 투명화 기법 하시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네이처지 되게 유명한 논문 있어요. 클라리티라고 하는 논문 보시면은 어떤 현미경을 썼냐면은 라이카의 적립형 현미경을 썼습니다. 이게 돌입이냐 적립이냐? 적립은 렌즈가 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조직 찍을 때나 찍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노하우는 이 렌즈는 위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디핑 오브젝티브 렌즈입니다. 이 액체 속에 풍덩 당길 수 있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요 렌즈를 쓰시면은 이 액체에다가 렌즈가 담겨서 커버 글라스 없이 당장 우리가 이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창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바깥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잘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형태로 보게 된 거죠. 그럼 왼쪽에서 커버 글라스 빼고 보면 안 되느냐? 액체가 다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곳이 또 국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거기 출신 박사님들이 이제 이쪽에 한국에 오시면서 교육자가 되시고 교수님이 되시면서 이 세팅을 딱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하시면은 거의 호모지너스한 굴절률 값으로 매칭이 되어서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즈가 저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하려면은 한 이제 요 수 밀리미터 이내에 이제 가야 됩니다. 1mm 넘어가면 힘들지도 몰라요. 좀 작은 사이즈에서나 그나마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엄청나게 크다. 한 5mm 정도 되고 귀중한 오가노이드 이제 몇 달 통해서 이제 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좋은 솔루션은 사실은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 인프라레드를 쏘는 걸 써야 됩니다. 인프라레드는 침투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시광선보다 더 많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레드는 우리가 주변에서 언제 볼 수 있냐면 저녁에 노을빛이 전부 다 인프라레드 빛입니다. 원적외선 이죠. 허리 찜질할 때도 뼛속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다른 파장 때는 눈까지 못 들어오지만 인프라레드만 살아남아서 우리 눈에 보이니까 하늘이 시뻘겋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레드를 쓰는 멀티포톤
사용을 해야지 깊숙이 지금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포토는 동물만 쓰는 전용이다라는 오해를 벗으시고 오가노이드 같은 두꺼운 시료를 촬영할 때 멀티포톤을 주변에서 쓰실 수 있다면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이미징을 할 건데 이미징을 할 때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요.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오가노이드나 두꺼운 시료를 찍을 때 빨리빨리 찍어야 되냐면은 포토 데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가노이드를 촬영한단 말이죠. 단층 촬영, G스태킹 공초점에 찍을 수 있으니까 찍는데 문제가 뭐냐면 익사이트는 시키고 에미션 찍고 하다 보면 내가 당장 지금 한 가운데 여기를 찍을 뿐인데 이 위아래로 빛이 전부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피너를 통과해서 지금 당장 보고 있는 면만 찍기는 찍는데 이미 빛은 사실은 전부 다 노출이 되어서 시료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 부분을 찍을 때 빛을 점을 찍으니까 또 빨리빨리 못 찍고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이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오래 걸려서 촬영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프라레드로 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점이 아니라 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빛으로 한 번에 딱 주고 바로바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봐왔던 형광현미경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빛을 전체를 다 주고 바로 촬영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단층 촬영은 했더니 포커스 나간 거 다 촬영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뭐 어째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잘 생각해보면 과학자가 이제 우리가 계속 과학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빛을 밑에서 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데까지 가는 동안에 빛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료가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럼 빛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빛을 옆에서 줘야죠. 익사이테이션을 옆에서 주고 에미션 빛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줄 때 빛을 면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면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 픽셀의 딱 사이즈와 거의 맞는 모양의 칼국수처럼 얇은 면 모양의 빛을 라이트인데 시트 모양이에요. 라이트 시트 모양으로 빛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당장 이 부분만 빛에 노출되고 나머지는 빛의 노출이 덜 되는 것이죠. 에미션 되는 시그널 촬영은 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과 달리 라이트 시트라는 형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약하게 줘야 되냐? 라이트 시트를 쓰면은 빛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고, 열에 의한 그런 데미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트 시트라는 것은 나온 지가 굉장히 이제 좀 세월이 됐어요. 주변에 보면은 이미 공동기기실에 라이트 시트를 구축했다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1세대 라이트 시트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빛을 주고 밑에서 찍으면은 되겠다,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커뮤니티도 있고 오픈 소스 해가지고 라이트 시트 DIY로 만드는 법 해가지고 누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대회도 하고 누구누구 라이트 시트가 제일 잘 찍나 이렇게 하면서 그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옆에서 쏘면 당장에 노출되는 부분은 빛이 잘 들어가는데 결국엔 빛이 또 여기서 번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반쪽짜리만 또 찍히게 되고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가 또 머리를 씁니다. 양쪽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양쪽에서. 빛을 한쪽에서 양쪽에서 쏘고 촬영했는데 한쪽 면만 찍으니까 또 반대쪽 면은 지구의 반대편 빛은 반대쪽은 이제 빛이 안 나오는데 한쪽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으로 촬영하는 것이죠. 양쪽으로 빛을 주고 양쪽으로 빛을 촬영한 거죠. 렌즈가 무려 4개가 달리는 이런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일 최종으로 되어 있는 어드밴스도 되어 있는 것은 제 1세대는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렌즈 하나, 에미션 되는 시그널 촬영하는 거 하나, 한 개, 이게 제일 옛날 모델이고, 익사이테이션 시킨 거 2개, 촬영하는 거 하나, 이거 그 다음 모델이고, 지금은 익사이테이션 시킨 거 2개, 에미션 되는 시그널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운데 샘플이 있어서 빛을 주면서 양쪽에서 촬영하는 형태가 제일 이제 최신 트렌드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형태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딱 이 포지션에 한 개 할 수 있는 오가노드 한 개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가노드 한 개만 연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논문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네이처 메소드지에서 이러한 형태를 해가지고 과학자가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논문을 나왔고 라이카는 또 덥석 이것을 이게 기술 인수를 하죠. 기술 이전 통해 가지고 그럼 또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면은 결국에는 좋다. 우리가 익사이트에서 양쪽에서 시키면서 양쪽으로 촬영을 하고 이 레일 형태로 이렇게 쭉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양쪽에서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결국에는 채널 1과 채널 2를 머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 이제 제대로 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굴절률 매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는 그 창문 없이 이렇게 퉁덩 당겨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챔버 안에 전부 다 굴절률 매칭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다가 오가노이드가 들어간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라이브 상태로 오가노이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오가노이드가 막 여러 개의 오가노이드를 우리가 동시에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자라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촬영하면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를 얻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가노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C 엘레강스들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찍을 수 있긴 해요. 이제 오가노이드를 촬영하는 건 촬영하는 거고 살아있는 상태로 3D 상태로 멀티 오가노이드를 촬영을 한다라는 게 지금 제일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될 것 같지만은 컴퓨터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기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전선에 이제 과학의 한계점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오가노이드를 67시간 동안 찍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솔루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그쵸. 이제 우리가 분열하고 있는 것을 라이브 상태로 보면서 원의들을 3차원으로 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 아마 연구, 네, 저만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아, 네네, 다 되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네. 비디오라서 조금, 좀, 전송이 좀 느릴 수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네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어, 이런 형태가 있고, 지브라 PC를 연구하시는 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도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버퍼링이라고 해요.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오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표는 이제 5시에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주시면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 그래도 이제 좀 더 알고 싶다. 제가 다 답변 못 드린 것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광현미경 기초와 응용, 그리고, 기본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있는 스펙들을 한번 보시고 그 나이키스트 세팅이라는 거 칼큘레이션 하는 법도 이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이제 한마디라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한 장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많이 파집어서 정말 귀중한 샘플에서 최대한 많이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진실을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